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전학당 벌써 4회차, 5회차가 되네요. 이렇게. 예, 이번 5회차는 이제 서울학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학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존재하진 않지만, 예, 요즘 이제, 지방, 이제 지역학이 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서울 지역, 그래서 뭐 서울 시민대학하고 서울 시립대학이 이제 서울학을 하는데, 이제 시민대학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서울학 분과 위원장으로 서울학에 대한 강의나 강사를 짜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나 인문 쪽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 제목이나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서 하는 기류의 인문학을 잘 보면 정말 많은 제목과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학도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는데, 서울이 그래도 약 1000만에 가까운, 그리고 백제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만 해도 이제 600년 정도, 그리고 대부분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뭐 문화유산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제 서울학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매번 하는 거고요. 지금 1회, 3회까지 지나고, 이제 지난번 4회, 세홍할 고전을 했고, 이번이 이제 서울학 고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역사, 인문, 풍속, 지리에 관한 고전이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죠. 특히 제가 요즘 이제,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것이 서울 지역의 문화 풍속을 시 형태로 읊은 것 중에 한경사라는 게 있습니다. 106수를 모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경도세시사 48수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세시사는 지금 여기 한자 TV에 연재 중이니까 지금 많이 못했습니다. 14회까지 했나? 그러니까 아직도 48수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서울의 어떤 형세, 지리에 대한 출발은 지리지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전국적인 것도 지리지부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죠. 동아시아에서의 이 사회를 보는 게 천지인하면 이제 천이 주로 이제 천문이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음양오행 이런 거 관련된 고전이라면 이제 지가 바로 이제 지리지나 풍속 관련되니까.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 그다음에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지, 이건 후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뭐 3대 지리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찬으로 만든 뭐 산경표, 택리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관찬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관찬.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지리지가 만들어지면 또 뭐가 다 같이 오냐면 읍지가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읍지라는 건 뭐냐면 각 지방의 읍의 형세를 그린. 그러면 읍지가 있으면 당연히 읍지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읍지도는 3년마다 이제 조선 후기로 말하면 비변사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산자 김정우가 뭐 백두산을 뭐 3번 올라가고 백두산 7번 올라가고 뭐 우리나라 3번 돌았다는 건 다 그건 이제 알조뻥이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지도라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보이는 곳을 그리면 그것을 모으면 전국적인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해안선을 7번 돌아온다고 무슨 수로 그 해안선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지도들은 다 그 관방 읍지도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규장가 이런 데 가면 막 383장, 뭐 385장짜리 읍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관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읍지도가 있다. 이렇게. 자, 먼저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의 서울 쪽입니다. 서울. 이 서울 경도와 한성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도라는 것은 왕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왕의 땅.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도 한 지역의 왕이고 이런 왕들이 모여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봉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라고 그래요. 경기. 그죠? 서울과 왕이
주는, 그래서 기 땅을 대부분 이렇게 하사를 많이 해요. 공신들한테 자기 땅을 이렇게. 그래서 이성계만 해도 자기 탕읍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함흥 그 지역이 자기 내탕금이었어요. 거기서 나는 것들은 임금도 사적인 땅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도라 하면 임금과 임금 주변에 있는 지역을 경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도가 좀 넓은 의미죠. 그 가운데 이제 행정구역으로서 이제 한양부가 있는 겁니다. 한성부 또는 한양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한성부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양부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양부였는데 본조, 지금 조선 왕조, 태조, 강원대영 3년, 그러니까 1495년이 되겠네요. 저는 갑술년에 여기다 정도를 했다. 95년도에 여기 정도를 했으니까 개성에 있다가, 그죠? 그리고 이름을 바꿨다 이거죠. 뭘로? 한성부로 바꿨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할 거고요. 뭐 요가 중요한 거죠. 원래는 고려시대 때 한양부였는데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이곳을 수도로 삼고 한성부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 겁니다. 연역을 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묘를 처음으로 지었다. 원래 지는 겁니다. 종묘. 그리고 9월 달에 낙성식을 하였다. 도성의 주인은 여기 9975보고, 북쪽은 백악서부터 남쪽에는 목멱사까지 있고, 이렇게 둘레는 6063보이다. 동쪽은 흥인문부터 시작하고 서쪽은 돈일문에 이른다. 흥인문에서 돈일문에 이른다. 둘레는 4386보, 정동은 흥인문, 정서는 돈일문, 정북은 숙청문, 그리고 동북 홍화문 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신증, 아까 여기 똑같이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 거기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딱 한성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동국 여지지도 서울의 지리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죠. 한성부. 이따 다 번역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지지의 첫 번째가 이제 경도, 그리고 한성부,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그 현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책을 가지고 갑니다. 특히 여지승남은 필수 휴대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은 게 오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 하면 암행어사의 증명패가 뭐냐? 마패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 마패는 기차표죠, 기차표, 열차표고, 홍패가 있죠, 홍패가. 그래서 암행어사에 출두하면 그 밑에 애들이 이 마패를 들고, 육모방망이 들고, 춘향전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암행어사가 그 홍패를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고 얼굴을 가리고 가는 거죠. 얼굴을 보이면 소문이 나니까, 이 고을에서 암행어사 출두를 했는데, 암행어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다음 고을에서 다 알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얼굴을 가릴 때 이때 홍패를 가리는 겁니다. 홍패가 임명장이에요. 표지. 그래서 거기에 써 있어. 어디 가서 어디에서 뭐 어디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암행어사 증명패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학생증이 그 학생이지 모자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자, 한양 이제 풍속지를 읊은 것, 그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경사라든지 경도세시사, 한경자병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한경자병도 경도세시사와 같이 서울의 풍속을 48개로 이렇게 읊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조선 후기에 서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 한경사와 경도세시사는 정식으로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경도세시사는 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능양시, 이 능양시의 서문을 박지원이 썼기 때문에 무지 유명하죠. 능양시집서. 이렇게. 자, 그리고 한경사. 이것도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주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정부 권력에 대항했다가 목에 댕강 날아갔던
한마디로 조선 후기에 대표적 반항아들이 쓴 시를 모은 겁니다. 그 사람의 시를 106수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전통놀이 하는 사람들은 이 한경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전통놀이나 민속놀이 하는 광경들이 7원 4구로 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오늘은 이제 풍속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 다음 주는 전통놀이 부분만 뽑아서, 그래서 이것도 안타깝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원래는 작년도까지 해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한 20수, 25수 정도만 번역을 했고 나머지 아직 번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틈틈이 하려고요. 그리고 3월 27일 저희들이 그 전통놀이 문화유산 답사를 하는데, 그 답사 지역의 그 동선이 대부분 한경사에서 읊었던 그 곳을 이렇게 동선을 잘라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이제 완성이 돼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아마 동선을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선대로 모여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양 풍속시를 읊은 거고요. 여기 보면 이 한경사를 쓴 사람 여기 있잖아요.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장애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자기 예능을 펼쳤던 대표적 인물로 꼽습니다. 강희천인데 정조 임금이 세상 최고의 반항아라고, 그래서 이분이 서학을 믿어서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1년 신유박해라는 게 딱 나타나죠. 1801년 순조가 등장하고, 그때 이제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하고 막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광통교회 타국, 오늘말은 격방이라고 하는 골프, 전통 골프, 뭐 구리개, 약박, 풍속 등 약 106수. 그래서 여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조와 불량선비 강희천, 불량선비입니다. 그래서 정조시대 최대의 반항아 한경사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소개를 하고 답사지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서울의 풍속을 노래처럼 읊었다. 이 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와 사는 대표적으로 노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달교가 접백문 하면 그냥 사달이 아니라 사달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따가 저기 번역해서 드릴 테니까요. 요거고, 그다음에 경도 세시사는 능양 박종선은 아마 영조대왕의 외증손일 거예요. 외손인가? 되고 연암 박지원의 조카가 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조카. 능양 박조선.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연중 풍속을 48수가 아니구나. 네, 이렇게 번역하면 40수. 그래서 정월 초하루부터 동지 섣달까지 이야기를 시로 읊었던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능양 시집서는 바로 요 연암 박지원이 쓴 겁니다. 이것은 우리 수능에 국어 지문으로 나왔던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경자병도 비슷한 건데 대략 이런 그 서울의 풍속을 읊은 이런 형태의 시집을 낸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거의 안 알려졌어요. 왜 안 알려졌냐면 국문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 논문을 쓰고 싶은데 시가 어려워요. 사실은 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 쪽에서는 당연히 접근조차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래 국문학이 하거나 역사학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나 이제 이 작가들이 이거 갖다가 써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안 알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저기 17세기, 18세기 서울을 이렇게 했던 것을 연구하면 진짜 보물창고입니다. 우리 여기 김 선생님도 계시지만 흠영 안 알려져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개인 뭐 문집이라든지 개인 기행문 같은 것은 진짜 그냥 보물창고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열면 그냥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역사학은 그 전반적인 역사를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집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교류와 그 시와 그 시가 갖고 있는
주변의 의미나 이런 것들만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학을 조금만 하면 연구 과제로서는 정말 좋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 지역의 뭐 답사라든지 또는 문화 콘텐츠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 내가 이렇게 썼죠. 반홍경래, 홍경래난을 진압하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렇게. 그러니까 노론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서북 차별을 게 노론이니까, 서인 노론들이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홍경래는 이제 봉기라고 하는데 이 봉기를 진압한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했겠죠. 근데 삶은 되게 청렴하고 깨끗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패한 그런 관리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명을 근거로 해서 전형적인 애국도 아니고 왕권론자죠. 그러니까 신권론자이자 왕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올거든 선비죠. 물론 서인들의 그런 사유 방식이 사대주의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민족적이거나 민주적이진 않지만 하여튼 그러나 얼굴 보세요. 꼿꼿하게 생기셨죠? 이렇게.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였다면 아마 마당에 들어간 순간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글을 배우면서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정말 올곧게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는 스승님의 얼굴을 그릴 때는 한 40~50%는 뽀샵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1750년 이후에 조선 사람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는 이제 성리학적 질서를 가진 중화 질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왜? 명나라가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오랑캐들이 지배하니까 저놈들은 잘나도 오랑캐, 못나도 오랑캐, 그래서 오랑캐.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계무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거 미국 그놈 새끼들 떼놈들이지 그거 어디 영국에서 건너가가지고 좀 힘이 세졌다고 하지 저것들 겨드랑이에서 냄새나고 잠 남새자고 이렇게 계무시하는 거 똑같죠. 사실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런 사유를 했죠. 그 사유 체계의 마지막 단계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이 되면 청나라의 변화에 대해서 다 이제 감탄하고 무릎을 꿇죠. 떼놈도 중화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아직도 떼놈은 절대로 중화가 될 수 없다는 사유체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유체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면 우리 조선은 소중화다. 그리고 그 소중화의 번영은 한양에 구현됐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양을 하나의 이제 중화의 문명적 도시로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정신 승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한양을 이렇게, 그리고 임금님의 덕을 찬양하는 시를, 그러니까 헌시를 씁니다. 무려 108수, 막 백수 씁니다. 백수. 시가 백구야, 백구. 어마어마한 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장문에 용벼천가를 써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성시전도시예요. 그러니까 성시전도란 뭐냐면 한 화가들이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도화서에서 이제 서울에 번화하는 그림을 그려서 올려요. 그러면 이제 임금님이 그걸 딱 걸어놓고 신하들을 딱 그거 시제를 주는 거죠. 누가 이번에 도전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시제를 올려서 그 시제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고가에 반영도 하고 상품도 주고. 특히 그걸 많이 한 분이 정조대왕이죠. 그리고 정조대왕 때 성시전도시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춘성유기를 쓴 박제가의 성시전도시가 있습니다. 응령, 임금님의 명령에 응해서 쓴 시라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 시제도 있습니다. 시제가 아니라 그 시답, 그러니까 쓴 거. 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뭐 차상,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긴 거. 그리고, 이 기행산문 가운데 또 하나는 춘성유기. 봄날에 한양도성을 벗들과 함께 거닐면서 느낌을 기록한 기행문, 춘성유기. 이건 제가 다 완역을 해서 그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실력이 막 처음이라 초벌을 해가지고 내용에 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4, 5월 달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릴 겁니다. 왜냐면 몇 가지 오류를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춘성유기 아주 특히 그 궁궐 답사를 하시는 분들,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쭉 필요합니다. 왜냐면 약 한 200년 전에 경복궁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니까. 자, 이거 있고요. 요것은 이제 18세기 한양의 경과를 읊은 시 중에 여기 현재 13편이 전해지는데 여기 차상, 그죠? 차상이면 구둥이란 뜻입니다. 구둥. 이집트의 성시 전도시입니다. 그때 임금님의 명에 의해서 올린 응령이죠. 응령, 전도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시 전도시 13편은 이렇게 다 모아서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성시 전도시를 치면 바로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을 왜 강의를 안 하냐면 한 번 하는데 100수가 넘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읽으시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하다. 100운이구나. 109가 아니라 100운 209. 209.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끝글자에 가락의 어떤 특정한 성조를 다 똑같이. 그러니까 앞쪽에 간이면 뒤에 난, 그 다음에 산 이런 식으로 운을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시전도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서울 학에 대한 이제 여러 책 중에 이제 전반부가 소개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